형님, 이거 부탁하신 돈 추금한 겁니다. 아이고 후배야 고맙다. 뭐 어려운이도 아닌데요, 뭐. 아니, 그나저나 금융거래가 안 되면 불편해서 어떡합니까? 어? 그 뭐 일시적인 거라서 금방 풀릴 기다. 그런 의미로 커피 내가 쏠게. 뭐 마실래? 그럼 저는 아우로 한 잔 마실게요. 그래 마시자.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씨, 또 빠졌네. 미치겠다 진짜. 아니 내가 투자하는 곳마다 왜 이렇게 자꾸 하한가고? 3천만 원이나 이런 거 하면 마누라가 쫓아낼 텐데. 주식 리딩방? 이 대리가 요즘에 주식 좀 한다더니 이걸로 재미 좀 봤나 본데. 이참에 나도 주식 리딩방 한번 해봐. 주식 리딩방. 오, SNS에 많이 있네. 어디가 간증이 많은가 좀 볼까. 이거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보자. 리딩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방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 손해를 많이 봤는데 재미를 좀 보고 싶어서요. 아유 피해는 회복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오, 이 주식 대박난 분들이 많네. 뭐 주식 투자로 손해 본 걸 보상해 주겠다고? 아이 대박. 아이 그러면 마누라 몰래 얼른 회복하면 되겠다. 빨리. 주식 손해 저희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오, 아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빠른 처리 원하시죠? 그럼 신분증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휴대전화 통해서 인증번호 하나 보낼 겁니다. 그거랑 입금받을 계좌 보내주시면 저희가 처리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준다고? 아니 나야 그럼 땡큐지. 오케이. 신분증이랑 휴대전화 인증 마쳤으니까 김형진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볼까? 오케이. 작업 시작해볼까? 형진님, 은행 계좌로 입금됐을 겁니다. 이렇게 빨리요? 대박. 감사합니다. 아이, 저희가 약속한 일인데요. 또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방장님이 무슨 일이지? 예, 방장님. 형진 씨, 그 지난번에 그 입금한 투자금 3천만 원 지금 저희 쪽으로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지금요? 예, 지금이 주식 매수 타이밍인데 이 형진 씨도 같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급해가지고. 지금 바로요? 예, 지금 들어가면 뭐 5배는 금방 오를 낀데. 5? 그럼 1억 5천.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아, 예? 예, 총책님.
자금은 제가 잘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방장님, 저 돈이 좀 급해서 그런데 그 투자금 인출 좀 가능할까요? 일단 그 2천만 먼저 좀 땡겼으면 합니다. 제가 지급 사이트 하나 보낼게요. 거기 형진 씨 전자지갑에 코인이 있어요. 그걸 꺼내면 되겠네요. 근데 그 코인 매도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한데 얼마나요? 300. 내가 지금 계좌 하나 보낼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요. 일어나. 잘 지내지? 예, 형님 오랜만이네요. 그래. 일어나. 혹시 내가 지금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안 돼서 그러는데 네 통장으로 돈 좀 입금해가지고 인출 좀 받아줄 수 있겠나? 뭐 그냥 받아서 인출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얼만데요? 한 300만 원 정도? 예, 알겠어요. 아이고 고맙다 그래. 근데 계좌번호 바로 보내라. 예.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노? 일단 이거 2천이면 해결이 되는데 아이씨 뭐 근데 왜 방장님이 연락이 없노? 수수료도 보냈는데 아이씨 안 되겠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없는 번호라고? 아니, 방금 전까지 연락했는데 무슨 아이씨 설마 사기? 일단 신고부터 하자. 예 여보세요? 그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요. 예. 여보세요? 예, 제가 아니란 맞는데요. 예? 제가 사기범이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예? 뭐 보이스피싱이요? 네, 안일한 씨가 선배의 부탁 한번 잘못 들어줬다가 지금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일한 씨는 선배 나대박 씨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별 의심 없이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에 연루돼 있던 나대박 씨가 김형진 씨에게 주식 리딩방 사기를 쳐서 얻은 범죄 수익금이었는데요. 주식으로 투자금을 잃은 김형진 씨에게 주식 리딩 방장으로 있는 나대박 씨가 손해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접근했고 여러 이유를 들어 돈을 대포 통장으로 송금받았습니다. 나대박 씨는 이렇게 송금받은 돈을 안일한 씨에게 부탁해 인출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사기 사실을 알게 된 김형진 씨의 신고로 안일한 씨 역시 범죄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네, 우선 지금 피해자가 일단 2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배의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해준 안일한 씨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피해를 입은 김형진 씨인데, 자, 권영훈 변호사님, 우선 안일한 씨가 지금 돈을 전달해준 행위,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네, 언뜻 볼 때는 안일한 씨에게 무슨 죄가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일한 씨의 행위가 결국에는 피해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을 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을 저지른 셈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행태를 살펴보면 보통 조직원들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 수사망을 피하면서 범죄 수익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ATM 기기를 이용합니다. 예. 하지만 ATM 기기의 일일 출금 한도가 6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세탁책을 물색해서 범행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안일한 씨가 이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야, 그럼 이 안일한 씨는 이름대로 너무 안일하게 돈을 전달해 주는 바람에 그러게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범이 돼서 이렇게 처벌이 되는 겁니까? 예, 그건 좀 따져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공범은 다른 공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범죄가 종료된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범죄가 종료된 후에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 자, 그럼 이 사기 범죄 종료 시기를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사기죄는 즉시범으로서 기소 시기와 범행의 종료 시기가 일치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 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았다면 이로써 편취 행위는 종료되고 이미 기소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에 사기 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여서 네. 이를 두고 새로 전기통신 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를 쳐서 돈을 송금 받으면 이게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건데 그럼 안일한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이 사건을 보면 투자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범행 이용 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은 뒤에 안일한의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았을 때 사기죄의 공동정범들이 편취금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결국 사기 범행의 종료 시기는 피해금을 송금받은 때 이미 편취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일한 씨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 이전, 즉 대포 통장으로 피해금이 송금된 시점에 사기 범행이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일한 씨가 한 인출과 전달하는 행위, 예. 이 행위는 그럼 사기 범죄는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안일한 씨는 사기 범죄가 완성된 이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일한 씨의 인출 및 전달 행위를 두고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자, 그 말씀은 안일한 씨는 좀 단순 인출과 또 전달을 한 것이다 하는 뭐 이런 부분을 수사기관에게 좀 명확하게 소명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기 이전에 안일한 씨가 범행에 가담하였고 단순 인출과 전달이 아니라 범죄 수익을 받기로 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은 단지 인출과 전달을 하였을 뿐이고 범죄 수익을 받기로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적극 소명하여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지금 안일한 씨가 선배 나대박 씨가 이게 실제로 범죄 조직에 연루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돈을 송금받아서 인출해주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혹시 범죄 성립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안일한 씨가 자신의 선배인 나대박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담했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맞겠죠.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배인 나대박 씨가 피해자인 김형진 씨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은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었고 나대박 씨는 그 이후에 안일한 씨에게 자금 세탁을 부탁한 것에 불과해서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설령 안일한 씨가 이 사건 피해금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일한 씨에게는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예. 아무런 변제 혐의가 그럼 없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 안일한 씨가 범행 후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안일한 씨의 고의 여부에 따라서 작물 취득죄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김영진 씨는 어떻게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그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였을 경우에 먼저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한 뒤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 정지 요청을 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에서는 주식 리딩방 사기의 경우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예. 다소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 요즘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갈수록 좀 교묘해지고 좀 다양하고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맞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해주는 행위는 삼가는 게 좋고 금융거래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인 안일한 씨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안일한 씨의 경우 선의로 선배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형사 입건되어 재판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인출의 대가로 수익을 받기로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더불어 자신의 가담 시점에 이미 범행이 완성된 이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적 주장을 통하여 억울함을 벗어야겠습니다. 회계팀이 최대리 있잖아. 빚이 많아서 밤에 대리 뛴다는 소문이 있더라. 어머 진짜요? 아니 어쩐지 회계팀 갈 때마다 졸더만. 그니까 주식이 주자도 모르면서 투자한다고 설쳐대더만 참, 쫄딱 망한 거지. 그리고 비 팀장 와이프가 바람 났다는 소문이 있더라. 어머 대박. 그네. 안녕하십니까. 여진 씨. 여기 와서 같이 과자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해요. 급한 얘기 아니면 기획안을 빨리 마감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아하. 그래요? 신입이 영 싸가지가 없네. 박 대리님이 맛집 홍보 시안 보내셨어요. 모음이라 몰랐네요. 와, 외부 미팅 나가 있는 사람이 참 부지런하시네. 잠시만요. 드디어 우리 팀에도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인사하시죠. 이번에 새로 입사한 이여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잘 부탁해요. 미나 씨가 업무랑 좀 같이 봐줘요. 예, 알겠습니다. 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가 좀 다른데? 누가 정리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다를까요, 팀장님? 여기, 이 부분. 저는 팀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건데. 그럼 내가 잘못 자료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여진 씨가 아직 업무가 서툴러서 자료가 아직 잘 정리가 안 되는 모양인데 미나 씨가 좀 같이 수정해서 다시 회의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선배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꼬박 받아치네. 안녕하십니까? 일찍 출근했네요. 그런데 옷이 일하기는 좀 불편하겠다. 괜찮습니다. 에이, 치마가 좀 짧은데? 전혀 안 짧은데요. 진짜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팀장님.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굴 또 꼬시려고? 가만, 그 소문이 진짠가? 팀장님이 미팅 가신 거 단톡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올리셨나? 무음이라 확인을 안 한 사이에 이렇게나. 팀장님이 올리신 내용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좋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신씨 안녕. 안녕하세요. 저기 팀장님. 무슨 일? 단톡에 여진 씨 관련된 얘기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에이, 수진 씨, 그냥 농담한 걸 가지고 너무 정색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뭐 사람 많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수십 명 있는 회사 단체방에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팀원들끼리 농담한 건데 뭘. 그래도 좀. 에이, 수진 씨, 미나 씨나 다 농담으로 아는데 수진 씨 혼자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업무 보세요. 그럼 수고. 들어가세요. 진짜 너무 심한 거 아이가? 내 손에서 해결될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여진 씨한테 얘기해야 되나? 아무리 친한 팀원들끼리 있는 방이라지만 이거 진짜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 당사자는 알아야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겠지. 여진 씨, 잠깐 앉아봐. 네. 혹시 팀장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요. 여진 씨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이게 무슨... 어떻게 팀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봐도 심한 것 같아서. 저 이대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네, 이 여진 씨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없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직장 상사가 저렇게 나의 뒷담화를 한다? 어우, 막 머리 끝이 막 화가 나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는 사실, 사실 알았다는 그 상황 예. 발생하면 바로 뛰어갑니다. 머리를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일단 안 그 되겠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씨는 평소 직장 동료들의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종종 자신의 팀원 3명과 함께 이용 중인 업무용 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험담을 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김명자 씨의 팀에 새로운 신입 직원인 이여진 씨가 들어왔는데요. 김명자 씨는 이여진 씨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이여진 씨에 대한 비하 발언, 성적 농담 등을 SNS 단체 대화방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자 씨의 이런 행위가 계속되자 팀원 중 한 명인 박수진 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했지만 김명자 씨는 팀원들끼리만 있는 대화방에서 농담을 했을 뿐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박수진 씨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며 화를 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던 박수진 씨는 이여진 씨에게 SNS 단체 대화방의 내용을 보여줬는데요. 너무 어처구니 없고 충격적인 상황에 화가 많이 난 이여진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그러게요. 이게 농담이라기에는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뭐 지금 남자 좋아할 뭐 관상이다, 가정교육 못 받은 티가 난다, 좀 심한데. 자, 김종민 변호사님, 김명자 씨의 이런 행동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죠?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명자 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 혹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명예훼손과 모욕 말씀하셨는데 지금 죄가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 즉 구성 요건이라는 것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공연성이라는 구성 요건을 요구합니다. 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어떠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형법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 김경진 사무장님께서 법대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혹시 해당 사례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형법 교과서가 아마 구성 요건 해당하고 위법하고 자, 제가 20세기에 졸업을 했습니다. 거의 뭐 전생 같은 일이시죠? 네, 이게 사례가 뭡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형적이고 그리고 유명한 사례인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을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으니 공연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죠. 뭐 내 자식의 흠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거의 뭐 누워서 침 뱉기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에서는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는 김명자 씨가 직장 동료 4명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여진 씨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직장 동료로서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데다가 4명이라는 비교적 소수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과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드라마와 유사한 사안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단체 대화방에서 수다 떠시는 분 중에 보니까 최민아 씨 굉장히 입이 가벼워 보였고 맞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 어쨌든 단체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다른 직장 동료들한테 말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 대화 내용은 같은 회사 여직원의 신체에 대한 성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이거나 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이었는데요. 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십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 김명자 씨의 발언 내용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쉽게 이야기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쉽게 부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수진 씨에 의해서 피해자인 이여진 씨에게 김명자 씨의 발언이 전달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면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바로 처벌이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통된 구성 요건으로서 공연성이라는 1차 허들을 이제 넘은 것이고 각 범죄가 요구하는 구성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연성은 두 죄목의 공통된 요건이고 각각의 구성 요건도 살펴봐야 한다. 자, 그럼 우선 명예훼손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의 특별법 지위에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말보다 전파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점과 그리고 익명성으로 인해서 피해 정도가 심각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이유로 해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 단체 대화방이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했고 그리고 그 발언의 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어진 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김명자 씨의 발언 전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 드라마에서 보니까 발언 전부가 매우 명예훼손적이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보기에 김명자 씨의 발언이 이어진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그 발언 중에 일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일부는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하지만 그 요건이 다릅니다. 모욕이 명예훼손에 비해서 범위가 더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명예훼손죄는 그게 실제 사실이건 허위의 사실이건 간에 어떠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서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에 모욕죄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실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네. 자, 사실에 근거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 나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드라마 사례에서 김명자 씨가 지금 많은 발언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들은 어떤 건가요? 김명자 씨의 발언들 중에서 이어진 씨가 조만간 돈 없는 현재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돈 많은 팀장하고 사귈 거라고 하더라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예. 이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발언은 피해자인 이어진 씨가 어떠한 말을 직접 하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실제로 이어진 씨가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 여부가 증거로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 없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돈 많은 팀장과 사귈 거라는 이야기는 피해자의 가치관이나 품행을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진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므로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정보통신망법상 지금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어진 씨가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야, 없는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겁니다. 네, 그럼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큰 겁니다. 7년짜리. 네, 그렇습니다. 김명자 씨는 이어진 씨가 하지도 않은 말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어진 씨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서 더욱 무겁게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어진 씨가 딱 봐도 남자를 좋아할 관상이다. 관상으로 봤을 때 남자 취향도 독특할 것 같다. 혹은 가정교육을 못 받은 티가 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떠한 증거로서 입증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김명자 씨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형법 제311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명자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그리고 형법상 모욕죄로 각각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야, 정말 새치혀를 잘못 놀렸다가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예. 참 이게 어쨌든 새치혀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요즘은 손가락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사실 뭐 남 얘기 많이 해서 좋은 거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업무용으로 개설된 소규모 단체 대화방이나 사람이 몇 명 없는 대화방에서 이야기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연성이 인정되어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니 무슨 채권 양수가 뭐? 아니 연길이 회사랑 채권 양도 금지 특약도 체결했고, 아니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채권 양수금을 지급하란 말이고? 최 사장, 우리가 이번에 제3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최 사장 회사에다가 맡기려고. 우리가 감사하지. 근데 이 공장 지은 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배 사장님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시네. 우리 회사라서가 아니라 선박 기자재 품질은 우리가 최고 아이가. 그래서 공장을 좀 더 넓혀야 되는데 공사대금 16억 5천. 공사대금은 약 1개월 간격으로 해서 3억씩 지급하는 걸로 하자. 오케이. 꽤 큰 공사인데 특별히 같은 고향 친구니까 내 믿고 맡기는 거다. 아이고 고맙네. 그리고 그 공사대금 채권은 우리 회사 동의 없이 제3자한테 양도 안 하는 걸로 해서 특약을 공사 도급 계약서에 넣자. 그렇게 합시다. 이거다. 요즘 안 그래도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 회사를 파산해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급한 거 어찌어찌 막을 수 있겠다. 그나저나 건설 자재랑 인테리어 자재 납품 받아야 하는데 당장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 밀린 대금도 꽤 되는데. 여보세요, 김 사장. 우리 회사에서 공장 공사를 맡게 돼서 자재 납품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금 지급은 나중에 좀 하고. 최 사장님, 지금 연체된 자재 대금도 많이 있는데.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요즘 경기 너무 안 좋은 거. 그동안 그래온 세월 봐서라도 좀 봐주라. 이 공사 잘 돼야 대금도 주고 하지. 그럼 공사대금 채권 5억 원 저희 회사에 양도해 주십시오. 그래, 알겠네. 그럼 자재 목록이랑 채권 양도 서류 다 갖춰가지고 회사로 보내겠습니다. 알았어. 공사 자재는 해결됐고 공사 대금 들어오면 여기저기 급한 불 좀 꺼야겠다. 산 20에서 요렇게 가지고 올리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마.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지? 그럼 오늘도 현장에서 오는 길이다. 공장을 좀 더 증축하는 거 그건 견적 좀 뽑아봤나? 안 그래도 추가로 견적 뽑아보니까 3억 6천 정도 공사 대금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 알겠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해줘. 그러고 이 부분에서는 그걸 넓히는데. 최 사장이 공사하는 공장회사 주소가 로이어 선박 기재자라고 했지. 다른 문제 안 생기게 채권 양도 통지 내용 증명 보내놔야겠다. 주소가 어디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 회사는 연길이 회사에 모든 공사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예. 저 이번에 공장 공사 자재 납품한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요. 최 사장님이 대금 결제를 안 해주시네요. 그래서 말인데 공사 대금 채권 5억 원 양도해서 5억 원 지급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최 사장 회사에다가 대금 지급 다 했고 그리고 애초에 도급 계약을 할 때 채권 양도 금지 특약도 체결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최 사장님 회사로부터 채권 양도 받았고 그쪽 회사에 채권 양도 통지 내용 증명까지 다 보내놨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 우리는 그런 거 받은 적도 없고요. 지금 못합니다. 야, 너 왜 이래 전화를 안 받노?
나중에 뭐 전화하겠지. 아휴. 채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 사장, 자재 납품 업체에서 채권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 사장님 채권 양도했나? 채권 양도 서류가 있던데. 채권 양도라니.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직원한테 서명하라고 지시했는데 진짜 채권 양도 서류인지 몰랐다. 아니 그걸 몰랐다고? 야, 네 알면서 내한테 일부러 말 안 한 거 아이가? 아니라니까. 내 지금 현장에 나와 있어서 바쁘다. 전화 끊는다. 아이, 친구 맞나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정말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한데요. 어쨌거나 배성호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억울하지만 너무 복잡한 상황을 조금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건 정리합니다. 배성호 씨는 선박 기자재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최영길 씨 회사와 공장 신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체결 당시 배성호 씨 회사의 동의 없이는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최영길 씨 회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김현우 씨 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야 했는데요. 그런데 최영길 씨 회사는 김현우 씨 회사에 기존 연체된 자재 대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 신설 공사 자재 대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영길 씨 회사는 김현우 씨 회사의 공사 대금 채권 중 5억 원을 양도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배성호 씨는 추가 공사비까지 최영길 씨 회사에 모두 지급했습니다. 공사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김현우 씨 회사는 배성호 씨 회사에 채권 양수금 5억 원을 청구했고, 배성호 씨 회사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고 채권 양도 통지를 몰랐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김현우 씨 회사는 배성호 씨 회사에 대해 채권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일단 최영길 씨는 자신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고, 김현우 씨 회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배성호 씨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영웅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성호 씨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배성호 씨 회사는 김현우 씨가 보낸 소장을 받고 난 이후에 최영길 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했고, 최영길 씨는 자신은 김현우 씨가 보낸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도 잘 모르고 직원에게 서명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말을 믿고 김현우 씨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서에 응소를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응소를 했군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은 최영길 씨가 김현우 씨 회사에 적법하게 채권을 양도했다고 판단을 하여 김현우 씨 회사의 청구를 인용을 했고, 결국 배성호 씨 회사는 김현우 씨 회사에 채권 양수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소송 과정에서 채권을 양도했던 최영길 씨 회사는 폐업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는데 이거를 예. 적법하게 채권 양도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채권 양도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어야지 비로소 채권 양도가 무효가 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의 기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을 양수한 김현우 씨 회사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배성호 씨도 지금 김현우 씨가 보낸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본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자신이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실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적법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대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채권 양도 이후에는 원래 채권자인 채권 양도인이 아니라 채권 양수인에게 변제를 해야 하고, 만약 기존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 양수인에게 이중으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본 사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김현우 씨 회사는 최영길 씨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이후 채권 양도 통지를 배성호 씨 회사의 본사가 아닌 배성호 씨 회사의 제2공장에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2공장의 직원은 채권 양도 통지를 수령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를 왜 보고를 안 하셨을까요? 아유, 참. 자, 결국에는 뭐 배성호 씨 회사가 억울하게 5억 원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최영길 씨가 너무 괘씸한 게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데 과연 이게 최영길 씨가 몰랐을까?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이 최영길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영길 씨는 배성호 씨 회사에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 대금을 제공받아 왔는데요. 이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최영길 씨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쟁점이 두 가지다. 일단 어떤 것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최영길 씨가 배성호 씨 회사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영길 씨는 적극적인 기망을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공사 대금을 계속해서 받아왔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영길 씨의 기망 행위로 배성호 씨 회사가 속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은 김현우 씨 회사의 채권 양도 통지가 배성호 씨 회사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전제를 한 이후에 김현우 씨 회사의 채권 양수금 청구를 인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연 배성호 씨 회사가 최영길 씨에게 속아서 채권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하신 두 가지 쟁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영길 씨가 배성호 씨 회사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걸 짚어봐야 되는데 이게 사기죄에서 항상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바로 이제 기망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변호사님께서 금방 그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망 행위가 있었던 겁니까?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 법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기죄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일반 거래의 경업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사기를 칠 작정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더라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지금 알리지 않고 공사대금을 계속해서 받은 것도 이것도 소극적인 기망 행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상, 계약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기죄의 기망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영길 씨는 자신의 채권 양도 사실을 배성호 씨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예. 그리고 배성호 씨의 입장에서는 만약 공사 대금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구태여 최영길 씨에게 남은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렇죠. 네. 최영길 씨는 자신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고지하고
남은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왔고 예. 이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쟁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영길 씨의 기망 행위로 배성호 씨의 회사가 속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두 번째와 관련해서 채권 양도의 통지가 유효하게 배성호 씨의 회사에 도달했는지 문제와 배성호 씨의 회사가 채권 양도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김현우 씨 회사는 배성호 씨 회사 제2공장에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상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예. 네, 맞습니다. 채권 양도의 통지 의미와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채권 양도 통지가 유효하게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기준에 대해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준희 아나운서 테이블 위에 큐카드가 뒤집어진 채로 올려져 있는 경우에 네. 실제로 정준희 아나운서가 큐카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도달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오, 그렇게 되네요. 이해가 쏙 되네요. 도달했어. 네, 지금 도달한 상태입니다. 네, 도달했네요, 지금. 김현우 씨 회사의 채권 양도 통지가 유효하게 배성호 씨의 회사에 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배성호 씨 회사는 채권 양도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통지가 배성호 씨 회사에 유효하게 도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최영길 씨의 기망 행위에 의해서 배성호 씨 회사가 처분 행위, 즉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배성호 씨 회사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이미 다 지급을 했는데 또 5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금전적으로 손실이 큰데 이거 민사적으로 좀 구제받을 방법 없겠습니까? 배성호 씨 회사는 공사대금 중 5억 원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영길 씨 회사는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최영길 씨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법인 회사의 책임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추궁하기도 어렵습니다. 야, 이게 법인의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추궁할 수 없다. 그럼 이 대표이사인 최영길 씨에게 물을 수 없다 이 말인가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영길 씨의 사기 행위가 인정된다면 최영길 씨의 범죄 행위로 배성호 씨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최영길 씨 개인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영길 씨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을 위해서 반드시 최영길 씨의 형사처벌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네. 최영길 씨의 불법 행위는 민사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되 다만 최영길 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최영길 씨의 불법 행위가 보다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방법이 있다니 좀 다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배성호 씨를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배성호 씨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법률적으로 모두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최영길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최영길 씨 회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최영길 씨에게 직접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오,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배성호 씨와 같이 여러 개의 사업체 혹은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 우편물 등 수발 신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꼭 회사의 본사에 대해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러 개의 사업체 혹은 공장을 두고 계시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모두 본사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이 사건과 같은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